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말을 변곡점으로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가파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그 뒤로는 다소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이른바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미국의 10월 물가 지표와 또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감 시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반등세 그리고 금리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시장별 흐름 조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지난 10월 말과 11월이 지금 한 12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거의 V자 반등의 가파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S&P가 4,100이 깨지네 만에 했던 게 300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400이 됐고 나스닥은 13,700까지 올라왔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한때 이제 2,500까지 왔다가 지금 2,400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2,300이 깨졌던 거를 감안해 보면 상당히 10월 말 대비로는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2.3% 상승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는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연합인포맥스 금요일 패널로 가가지고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자꾸 이번에 이제 뷰가 바뀌었으니까 연말까지 반등을 본다 했더니 반등을 어느 수준으로 보냐라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웬만하면 지수를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잘 그런 얘기를 못 드리는데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시길래 2,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 딱 찍고 그냥 딱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채팅창에 그렇게 집요한 질문을 주셨다는 걸 좀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 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길게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한 번은 온다라고 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배경이 결국은 이 인플레에 대한 재개 우려,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재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결국 상반기에 피봇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을 상당 부분 다시 후퇴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반기 계속 상고하저 뷰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실질적으로 유가가 한때 95불 넘어가면서 너무 또 이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해서 코스피가 2,300이 깨지길래 2,400 이하는 뭐 너무 흔히 말하는 딥 밸류, 과한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채워야 되는 기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뷰의 전환을 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역시 뭐 제가 보는 주가의 상승이 너무 과하게 하락했으니까 이제 하락폭을 또 되돌리는 정도지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2,500 이하로 빠르게 뚫고 올라갈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결국 단기간에 국내 증시는 저점과 고점을 연말까지는 좀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봤었을 때는 뭐 2,300이 강한 지지선이 될 거고 2,500 이상에서는 또 강한 저항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제 한 두 달 좀 덜 남았는데 아마 현재 정도 수준에서의 박스권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굳이 방향성을 정하자면 박스권 상단보다는 하단보다는 상단부에 좀 근접하는 뭐 대략 한 2,50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서 연말 지수가 마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최근에 결국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상승을 하려면 2차전지 업종에 가야 되잖아요. 2차전지 1, 2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액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 소재 업종이 다시 재반등을 해야 코스닥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한 첫날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까지도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그 뒤로 지금 쭉 흘러왔는데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하기 좋지는 않아요. 제가 또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뭐 또 많은 이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까 두렵기도 한데 이제 저희 채널이니까 저에게 우호적인 분들만 좀 듣는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2차전지에 대한 저의 뷰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과한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땡겨온 부분이 있는데 성장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60도였다가 이 기울기가 한 40도로 완만해지기만 해도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을 땡겨온 할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약간 완만해져도 오히려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레벨에서 굳이 서둘러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죠. 충분히 가격 조정을 더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 뭐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최근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연말에 지금 주말에 보니까 또 뉴스 하나 떴더라고요. LG 엔솔이 튀르키예와 뭐 배터리 조인트 벤처 설립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중단시키기로 했다 하고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전히 고성장은 맞는데 막 60% 40% 성장했던 게 막 30% 15% 이렇게 떨어지면 일반적인 다른 성장 산업에 비해서도 고성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밸류를 줬었을 때는 막 60% 70% 100% 성장할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가격 측면에서는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쉽게 막 반등을 해서 전고점 수준 지금 실질적으로 한 125만 원, 130만 원 정도인데 이 시간 좀 저는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봤었을 때는 연말의 지수의 반등 폭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인 게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 업종별로 이제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성장주들 그동안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던 종목들이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 사실 2차전지 업종은 앞서 했던 것처럼 반짝 올랐다가 이제 떨어져서 오히려 일부 종목들은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들도 있고요.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현재 수혜로 받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테마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ETF에서 넘버 5 중에 넘버 3, 4, 5가 다 게임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도 타이거 K 게임 ETF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주가 차트가 매우 좋더라고요. 자, 이게 뭐 사실 길게 보면은 여전히 뭐 바닥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한때 21,000원 갔던 게 지금 7,800원이니까. 근데 그 최근 1년 새 보게 되면 올해 연초에 한 9,800원 정도였는데 지금 780원, 7,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10월 들어서 가장 그 가파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게임주인 거고요. 최근에 게임주 관련된 모멘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그 기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디를 제가 봤더니만 종목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던데 기사를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주목받는 게임주 이래서 공매도 시달렸다가 이제 쇼커버링 수혜를 받고 있다 하는데 크래프톤이라던가 위메이드,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게임주를
그 기존에 메타버스 한이라고 저도 그때 좀 낚여가지고 좀 뒤에 들어가서 게임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둠의 자식처럼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등해서 저도 조금 포트에 기존 그 손실분을 까먹은 부분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 성과에 좀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연말까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동안 주식시장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채 금리가 일단 고점을 본 것 같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의 우호적일 텐데 2차전지가 다시 가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 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성장주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제일 좋게 보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게임주.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카카오 말고 인터넷 미디어 쪽 뭐 네이버라던가 그 다음에 엔터 기업들 최근에 그 약간 마약 이슈 때문에 좀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쪽도 조금 모멘텀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포트에 제가 편입은 추가로 비중 확대는 안 했어요. 근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포지션 바뀌거나 조금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연말까지는 좀 괜찮아 보인다.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딱히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그냥 2%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90%고, 물론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아직 그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 IMF 컨퍼런스 목요일 날 얘기해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금리가 또 단계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연말에 11월 내지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번 있을 거다. 시장의 피봇 기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반기 초부터 하면서 결국 이제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을 예측을 했던 건데 그 최근에 연준 내에서의 반응은 그거죠.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있어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지난 7, 8월 수준, 지난 9월 FOMC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시장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게 연준이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다시 긴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리 서머스도 얘기를 하고 또 연준 내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책적인 금리는 장기 금리가 아니다. 단기 금리다. 장기 금리라는 거는 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기 시장 금리가 높게 있으니까 뭐 긴축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시 시장 금리 내려가면 이제 긴축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축 스탠스를 거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고점을 보긴 했지만 5% 이상에서는 이제 쉽게 그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5 이하, 4% 초반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대략 뭐 한 4.5% 전후 정도에서 아마 이제 새로운 뭐 균형 레벨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정도만 돼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쁠 게 없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사실 두 가지 가격 변수 중에 의미 있는 게 하나는 유가고 하나는 비트코인인데, 짧게 말씀드릴 거, 비트코인 먼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물 ETF 상장에 대한 얘기가 미국 SEC에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더리움도 마치 현물 ETF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주가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관련된 주가들도 조금 들썩거려요.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우리기술 투자인가, 빗썸 대주주인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최근 주가가 좀 반등하는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 기본적으로 우리 포트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금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거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요게 왜 연결되면 이게 또 게임주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최근에 유메이드 올라간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게임주 얘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할 내용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하반기에 제가 원래 주식시장을 안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다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금리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 주가 상승의 배경이었던 피복 기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이 바뀌었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결국은 물가에 대한 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에 대한 궤적이 중요한데, 지금 둘 중에 하나의 경로이겠죠. 이제 과거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1970년대에 물가의 흐름을 보니까 1, 2차 오일 쇼크라는 어떤 이벤트도 있었지만, 어쨌든 73년, 4년, 5년까지 물가가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더니 다시 또 70년대 후반에 올라서 14% 넘어가더라. 그래서 지금 2020년 들어서 물가의 궤적을 보니까 비슷한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지금 다시 재반등하니까 70년대 물가 흐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불거지면서 4차 중동 전쟁이 재발하면, 이란이 개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잠그면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이 물가도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는 우려가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때 95불 갔던 유가가 지금 77불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유가 하락을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이미 지상전으로 확대가 됐고, 지상전 투입을 하면 마치 이란이 바로 헤즈볼라를 통해서 막 개입을 할 것처럼 겁을 줬는데, 미국이 워낙 항공모함 그쪽에 갖다 놓고 지금 견제를 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랍권의 결속력이 옛날처럼 크지 않아서인지, 또는 사우디가 한 발을 빼고서인지, 하여튼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유가의 상승은 별로 커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안 좋아서 결국은 전쟁보다 무서운 경기 둔화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빨리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7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이 두 번째 낙타 등의 물가 상승이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화요일 날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예산안 처리, 이렇게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데,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 10월 CPI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아무리 호기시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가의 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연준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제 크게 나타날 거냐라는 건데, 이미 제가
요번 주,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10월 물가는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컨센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3.7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컨센이 3.3인가 그래요. 3.3인가 3.4인가. 지금 제가 예측하는 모델로 보면, 제가 요것도 몇 주 전에 보여드렸어요, 이미. 그 물가가 지금 9월 지표에서 3.7까지 올라오지만 10월과 11월 지표는 그보다는 좀 낮아진다. 밋밋하게. 물론 12월 지표는 조금 올라가요. 근데 요 올라가는 것도 지금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4% 찍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까지는 안 찍고 아마 3% 후반대에서 살짝 올랐다가 내년도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언제 말씀드릴까? 지금 좀 아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저희 구독자께서 연말까지는 물가의 그 전망 궤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내년은 어떻습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내년 전망은 떨어지는 쪽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는 다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제 이 논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혼동이 될까봐 내년도 전망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내년도의 물가 전망은 웬만하면 떨어지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난주에 우리 문홍철 연구원이 인포맥스 나와서 보였던 차트인데 제가 미리 문 연구원한테 양해를 구했죠. 홍철아 나 요거 좀 쓸게. 아니,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현이랑은 친한 사이니까 후배죠. 저한테는 사실 후배인데 그래서 제가 요거 데이터 좀 쓰겠다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1940년대 이후에 물가가 급등했다가 그 이후의 경로를 보면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물가는 일단은 떨어집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저효과가 사라진 다음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요. 그렇지만 다시 떨어지는 궤적을 보인다. 이게 1940년과 2008년까지의 그 평균적인 물가의 흐름이었어요. 물론 70년대에 있는 1차, 2차 오일 쇼크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평균이니까 2차 오일 쇼크의 낙타등 효과가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궤적을 지금 요렇게 본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요렇게 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궤적의 가능성을 높게 봐요. 저도 내년도 전망은 이렇습니다. 근데 내년도 전망은 지금 이제 아마 제가 한 12월 정도에 내년도 전망 크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재부각되는 시기가 지금 올해 7월부터 한 연말까지인데 요 시기가 조금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좀 물가의 둔화 쪽 압력이 커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유가의 궤적으로 봤었을 때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좀 더 부각이 될 거다. 특히나 요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이 CPI가 헤드라인 CPI가 제 생각에는 한 3.4, 3.5 뭐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일단은 금리에는 하향 압력이겠고 주식시장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최근에 완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주가 반등은 좀 키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거의 지금 전고점을 다시 또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주가는 전고점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그 현금 다 빵으로 하고 주식 비중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샀던 주식 ETF는 미국 테크탑 10 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는 좀 안타깝게도 이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기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반등의 그 강도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테크탑 10 위주로 미국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더 좋게 보고요. 지금 애플이 보니까 어느새 다시 올라가지고 한때 애플이 지금 한 16만 5천 불인가 뭐 떨어졌다가 지금 18만 6 아니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예 하여튼 바닥까지 왔다가 지금 크게 거의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왔는데 뭐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테슬라만 조금 애매하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뭐 산타랠리라고까지 붙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식은 반등, 그 다음에 금리도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주식은 국내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셀 것 같고요. 채권은 반대로 미국 채권보다는 국내 채권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지금 조금 떨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국채 공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간에 지금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현재 피치하고 S&P는 AA 플러스인데 무디스만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도 지금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렸는데 아까 제가 요번 주에 그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 CPI,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있는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지금 지난 10월 말에 셧다운을 하려다가 이제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 임시 예산안 45일짜리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 요번 주 금요일날 이제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원 의장이 당선이 됐긴 했는데 뭐 공화당의 아주 강경파 위원이 돼서 얘가 과연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뭐 셧다운 내지는 또 우려들이 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신용등급까지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27일 날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셧다운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뭐 다시 임시 예산안이 나오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처리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셧다운이 만약에 된다고 쳐도 주식시장이 지난번처럼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게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금리가 조금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예 금리 인상이 물 건너 갔다라고 반대급부로 흔히 말하는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도 원래는 뭐 지난번에 피치가 등급을 하향하고 또 3분기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3분기에 1조 달러로 발행이 늘었던 게 4분기에는 8,500억 달러였는데 이거 줄여줬잖아요. 지금 7,600억 달러인가로.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중해지려 하고 있고요. 오히려 피치가 이렇게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은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도 그 합의를 못하면 등급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향후에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줄어드는 형태의 압박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등급 전망에 대한 하향 우려 때문에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금리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지금 그 지난달 소매 판매가 0.7%인가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미국 경제 왜 이렇게 세냐 뭐 이랬었는데 지금 요번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물론 전월비라서 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마이너스 0.1%로 또 엄청나게 또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올해 한 4월부터 하나 둘 셋 넷 6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전월비 플러스였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은 약간 좀 분위기 쌓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좀 재료가 혼재되어 있긴 한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와 키워드는 저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금리의 하방 요인이 조금 더 생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일단은 배드 이즈 굿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배드 이즈 정말 배드 이렇게 반영하면서 한번 꺾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식을 이제 털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내년도 내년도 전망은 내년도 다시 올해 연말 정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배드 이즈 굿으로는 조금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배드 이즈 정말 배드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결국 고용지표에서 아마 신호가 올 거예요.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이건 정말 침체인가 보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언제까지나 배드 이즈 굿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아직은 뭐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는 헷갈리니까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뭐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들, 뭐 물가지표, 소매 판매, 또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마감 시한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뭐 지금 무디스의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이 내년도 예산안 마감 시한이 좀 많이 눈에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가장 큰 핵심적인 줄거리는 유가가 좀 하락하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우려보다는 조금 다시 좀 둔화되는 그림으로 간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주식과 채권 둘 다 연말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겠고요. 다만 언젠가는 주식에 대한 뷰는 다시 꺾을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기는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여러 채널에 나가고 있는 저를 보시면 반가워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도 많은 응원과 댓글,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금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